사전 질문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질문이 이거예요. 영양제를 과다 급여하는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영양제를 좀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영양제를 몇 알까지 먹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셨거든요. 이게 사실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영양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필수 영양소를 좀 더 늘려주는 것, 그 다음에 필수적이지 않은 영양소지만은 그거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미네랄, 우리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각종 종합 미네랄 제제 많이 먹잖아요. 철구리, 망간, 아연, 칼슘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에프코 기준을 둔다면 칼슘이 맥시멈 이제 건조물 기준으로 2.5%를 얘기를 해요. 주식에 해당되는. 근데 만약에 주식에 1%가 들어있다. 그럼 추가로 1.5%를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영양제로 만약에 급여한다 그러면은 그 함량만큼은 이제 넘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비필수 영양소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글루코사민이라고 하자. 그럼 관절 쪽에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런 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것들은 맥시멈 함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까지 급여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 한 6분의 1 정도, 사람 맥시멈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의 한 6분의 1이 맥시멈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합니다. 연구된 게 없으니까. 아, 그럼 그건 뭐 연령이나 뭐 몸무게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렇게 주나요? 연령이랑 몸무게 하고는 그 상관이 있죠. 당연히 몸무게별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형견 같은 경우 6분의 1 이런 기준을 가는데, 근데 만약에 2kg 이내로 더 작은 애들이라면은 그보다 더 줄여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질병 기준이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메가3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뭐 혈압이 낮거나 아니면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뭐 그 혈소판 수치가 좀 낮아가지고 지혈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오메가3의 양을 좀 줄이는 식으로, 또는 오메가3가 과도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있죠. 아, 그러면은 그 적정 복용 양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그건 이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분마다 다 달라요. 아, 성분마다 다 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오메가3 같은 경우에 필수 지방산이잖아요. 네. 그거는 최소 요구량과 최대 허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함량을 두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아까 그런 질병 문제가 없다면은. 예를 들어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도 많이 먹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 최대 함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능성 영양소다 보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컨센서스로 돼 있는 거는 킬로그램당 뭐 10에서 15mg 충분히 준다면은 뭐 그런 정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그 정도를 줘야지 좋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복용 용량을 적절하게 정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3랑 예. 항산화제랑 유산균이랑 이런 걸 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라면 예. 어떻게 이 복용 용량을 정해야 돼요? 그 동물용으로 나와 있는 좋은 제품들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코엔자임 Q10이면 그거 그대로 사고, 따로 사고, 뭐 L카르니틴이다 그럼 그걸 따로 사고, 예를 들어 아연이다 그럼 아연도 따로 사고, 뭐 비타민이다 따로 사고, EPA, DHA 따로 산다면은 그 복용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려운 문제지. 만약에 이렇게 각각의 성분들을 따로 구매해 가지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함량을 모르신다면 그 사람의 복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것의 6분의 1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좀 안전한 편이에요. 그거는 아까 소형견 기준이라고 소형견 하셨잖아요. 기준. 소형견이면은 몇 킬로? 5킬로 뭐 정도? 5kg 이내, 5kg 정도, 5kg 평균 정도. 5kg 정도로 해서 5kg 좀 안 되는 경우 더 많겠지만. 네. 예. 그럼 대형견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형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사 체중 가지고 하는 거니까, 소형견이 사람 대사 체중의 6분의 1 정도로 봐서 6분의 1을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대형견은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4분의 1, 3분의 1, 뭐 2분의 1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체중에 따라서? 예, 체중에 따라서 사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다 그러면 이제 눈에 좋은 영양소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용 영양제가 24, 그러니까 루테인 20mg, 지아잔틴 4mg이 거의 보편적이에요. 그거의 4분의 1이면 5하고 1이겠지.
요 정도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소형견 기준으로도.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한다면 6분의 1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사실 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러면은 이제 동물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네. 제가 뭐 구입해서 주는데 예. 뭐 오메가3는 뭐 이 제품, 그 다음에 뭐 유산균은 이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가지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그냥 주게 되면은 과량으로 주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수도 있지.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당연히 그 하죠. 걱정 때문에 이제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타민 E하고 오메가3. 네. 그러니까 오메가3는 너무 많은 양이 공급이 되거나 네. 오메가6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공급되는 함량인데도 불구하고 오메가6가 없는 주식을 먹이는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면역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에 뭐가 들어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내가 먹이는 주식이 뭔지. 그래서 거기서 영양제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필수 영양소인 경우에 네. 추가되는 함량이 얼마인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많은 영양제들이 같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들어있는 거를 뭐 감안하지 않더라도 영양제 것만 전부 합쳐가지고 백아이유, 소형견 기준으로 하루에 백아이유는 넘기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명확한 맥시멈 기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비타민 D 얘기를 할게요. 독성이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에프코 기준으로 강아지는 100g당 건조 기준 100g당 300IU가 맥시멈이에요. 근데 그게 혈중 농도를 충분히 올려주지 않았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50%를 더 증가시킨 거야. 300IU에 50% 더 증가시키면 450IU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높여줬는데도 혈중 농도가 별로 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예를 들어 비타민 E는 예전에 넵코 기준 100IU가 맥시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 기준이 좀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추가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의 어떤 주관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사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에는 비타민 E가 거의 없는 제품도 있고요. 100IU에 가깝게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영양제를 추가로 100IU 정도 추가해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사람 기준에서는 그것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양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성분, 유성분을 같이 먹었을 때 좋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지.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네랄 비타민류겠지.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요. 비타민 B군을 많이 쓰거든요. 네.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는데 네. 예를 들어 비타민 B3하고 나이아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B6, 이건 이제 피리독신이라고도 해요. 네. 이 두 개는 너무 많이 급여하는 경우에 독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야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죽기도 했잖아요. 아주 과량으로 먹일 때. 근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지는 홍조 문제가 있고, B6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이는 경우에 이제 신경계통 기능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종합 비타민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B6가 들어가고 B6가 또 다른 데서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중복에 의한 함량 증가의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좀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은. 또는 뭐 회사에 문의해 보실 수도 있어요. A라는 제품을 현재 급여하고 있는데 당신네 회사에 B라는 제품을 급여하려고 한다. 근데 중복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다. 영양 성분이. 이렇게 중복 급여해도 괜찮은가라고 이제 회사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죠. 그럼 뭐 특별히 이성분, 유성분을 많이 먹이시는데 그게 중복될 경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은 적게 넣는 경우가 많거든, 보통 아. 회사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급여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강아지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수술 전후다. 그러면은 이제 출혈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지혈과 관련된 네. 지혈 억제와 관련된 그런 성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메가3라든가 비타민 E가 이제 대표적인 거지. 네. 만약에 얘가 좀 나이가 많거나 또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좀 심하게 있다라면은 오히려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두 개의 영양소를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기준 같은 게 잘 없기 때문에 네. 사람 기준으로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사람이 먹는 영양제를 줘도 상관은 없나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제가 많이 봤던 거는 네. 자일리톨이에요. 네. 자일리톨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사람용들 보면은. 네. 그래서 또는 이제 포도 분말 같은 거, 초콜릿, 코코아 분말 같은 거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맛있게 하려고 일종의 그 기호성 촉진을 위한 사람용 성분들을 넣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딱 그 영양소만 있고 개와 고양이의 안전한 부형제가 들어있는 정도면은 저는 이제 먹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용량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영양제를 급여하는 좋은 타이밍이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 주는 게 가장 좋은지 물어보셨는데 식전, 식간, 식사 중, 식후 이게 다 다르지. 근데 영양제마다 다르지 보통은 않나요? 그냥 밥이랑 같이 주는 게 좋아요, 보통은. 왜냐하면은 제일 많이 주는 게 오메가3랑 항산화 영양소랑 유산균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네. 셋 다 밥이랑 같이 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빈속에 줘야 된다 그러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후코이단이라든가 글루타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 몇 개, 세 개인가? 그 정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빈속에 공복에 줘야지 아무래도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지 흡수가 좀 더 촉진되는 이제 그런 거죠. 중복급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키토산 제품들이 있거든. 그거랑 이제 오메가3를 같이 급여하면은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또는 배출을 촉진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키토산은 지방을 체내에 이렇게 축적시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량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미량 미네랄들, 뭐 아연이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망간, 철 이런 것들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방해하니까 같이 뭐 급여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먹는 타이밍 관련해 가지고 식전, 식후, 식간에 주는가 봤을 때 유산균이 제일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유산균의 경우 빈속에 만약에 먹으면은 위액이라든가 담즙산염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 않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위액과 담즙산염이 유산균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덜 죽일 것이다 라는 의견. 근데 밥을 먹으면은, 밥과 같이 먹으면은 위액이 중화되고 담즙산염도 중화돼서 그 산도가 좀 정상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덜 죽일 것이다 라는 의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좀 대표적인 논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식전에 30분 전에 먹였을 때 생존율이 제일 높았다라는 논문이 있는데, 식간에 먹였을 때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식전 30분 전이 제일 뭐 좋긴 했지만은 사람 쪽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인위적으로 장의 그 환경을 사람하고 비슷하게 한 거지. 그걸 봤을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연구 논문을 보면은 당 성분과 같이 줬을 때 생존율이 높았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냥 같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은 장용 캡슐로 돼 있는 거라면은 위산과 담즙산염을 거친 다음에 이제 터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빈속에 주든 밥과 같이 주든 별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보면 장용 캡슐로 돼 있는 거 별로 없더라고, 제품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항산화 영양소도 많이 먹이시잖아. 항산화 영양소는 대부분 다 지용성 물질이에요. 밥이랑 같이 먹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밥에 이제 지방 성분이 없는 경우 별로 없다라면은 그 지방에 녹아서 흡수되는 애들인데 흡수가 잘 안 되겠죠. 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밥이랑 같이 먹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영양제에 보면은 안에 이렇게 부형제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보통 이게 표시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이런 부형제들은 보통 안전한지. 첫 번째,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고, 네. 뭐 사람용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산화규소라든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또 스테아린산이라든가 마그네슘 둘 다 체내 구성물질이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돼 있죠. 또는 뭐 지용성 제품을 쓰는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연질 캡슐 형태로 있는 경우에는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그냥 일반 영양 성분이잖아요. 그 쌀, 기울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췌장염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 대사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부영제로 포화지방 위주로,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지방 위주로 돼 있는 거면 좀 피해야 되겠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또 알러지가 있는 애들, 그런 경우에는 부영제로 인한 피부 이제 알러지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영제는 어쩔 수 없이 제품을 만들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넣으면 좋잖아요. 근데 쓰는 이유가 이제 그 제품 안에 어떤 특정 효과를 기대하는 성분의 일관성과 함량 유지를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다 안전한 거를 쓰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제 아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용 제품은 부영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있고, 동물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g짜리 간식에 유효 성분은 0.5g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영제가 9.5g이 되는 거지. 다른 간식, 그게 이제 부영제로 봐도 되는 거니까, 맛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효 성분 함량이 어떤 영양제의 적어도 반 이상은 차지해야 되거든요. 부영제 양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영제가 과도하게 많은 제품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제 부영제가 과도한 것들 여러 개가 합쳐지면은 부영제를 먹이는 거지, 그게 유효 성분을 먹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부영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이산화 티타늄이랑 네. 레몬 오일, 딸기향 첨가, 젤라틴 캡슐 등이 동물에게 미치는 또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산화 티타늄 같은 경우에 이제 흰색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부영제로서 부영제 역할은 어떤 유효 성분의 일관성 그리고 함량 유지에 있는 거지, 믹싱이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네. 그게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하얗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젤라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알러지와 관련될 수가 있어서 네.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것 또한 콜라겐의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 성분으로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레몬 오일 같은 경우는 아주 미량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향을 내기 위한 오메가3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비린내가 나니까 그걸 좀 잡아주려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향을 낼 정도로 아주 미량일 거라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다른 옵션이 있다면은, 그게 레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급여되는 경우에 이제 구토하거나 설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좋은 옵션이 있다면 굳이 다른 옵션들도 있다라면은 그런 게 들어있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딸기향 첨가된 거. 그거 괜찮아요. 딸기는 먹어도 되니까. 젤라틴 캡슐. 네, 그래서 저 보통 피쉬 젤라틴이라든가 돈피 젤라틴을 네. 쓰거든요. 다 이제 소화 흡수가 되는 것들이니까 영양소로도 뭐 콜라겐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알러지만 없다면 먹어도 되는 거죠. 요즘에 사람 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동물용으로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게 안 쓰니까 사람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니까 문제가 없죠. 영양제를 급여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는지. 주의사항. 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성분 함량, 내가 기대하고자 하는 그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 성분 위주로 들었는지, 다른 부형제 또는 간식처럼 막 단백질 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고, 사람용으로 준다면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기타 성분들이 뭐가 들었는지. 사람용을 많이 준다면 유해 성분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또 기준이 좀 사실은 뭐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필수 영양소 같은 경우는 아프코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에코 기준으로 하기에는 에코의 가이드가 너무 부족해요. 네.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거는 몇 개밖에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간과 관련된 영양소 중에 이제 아연이 있죠. 근데 그 아연을 충분히 주는 경우에 다른 철하고 칼슘이라든가 이런 이가 이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예를 들어 간질환이 있으면 구리 함량은 너무 많지 않는 게 좋거든요. 구리가 충분한 뭐 상태에서 아연 함량이 좀 높아진다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식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고,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관절 질환 있거나 피부 질환 있는 경우에 아연을 좀 더 늘려야 되거든. 근데 그럴 경우에 다른 것도 조금씩 늘어나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반려인들은 잘 모르니까 뭔가 이제 참고해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걸 뭔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분을 봐서 그 좋은 성분이 얼만큼 들었는지 보시고 사셔야 되고요. 근데 어떻게 보라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반려인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못 하셔. 못할 어려워, 수밖에 복잡해서 없죠. 네. 어렵다고. 네. 주식 함량도 알아야 되고 따로 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성분 이외에 들어있는 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복잡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영양 성분이 얼마나 많아. 100가지가 넘어요. 그거 일일이 그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맥시멈 함량에 대한 일부는 나와 있지. 근데 없는 게 태반이고 그리고 적정 함량에 대한 것도 아직 논란 중인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 기준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뭐 G 스터디를 기준으로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러이러한 영양소는 여기서부터 여기 먹여야 되고 중복급여로 여기 이상은 넘기면 안 됩니다라고 다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에 문의하시든지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하시든지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영양제도 다양한 타입이 있잖아요. 뭐 추르 타입도 있고, 네. 겔 타입도 있고, 타블렛 타입도 그렇죠. 있고, 뭐 가루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약효가 다른 건지 물어보시면 약효가 추르 타입이라고 칠게요. 10g짜리 추르가 있어요. 근데 그 10g 안에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다 합쳐가지고 뭐 한 200mg이 들어있어. 그거 굉장히 미량이거든요. 자, 그 200mg을 주기 위해서 9.8g이라는 다른 성분을 줘야 돼요. 그건 간식이지 영양제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300mg짜리 안에 200mg의 유효 성분이 들어있어. 아주 미량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부수적 여건이 별로 없이 딱 그 유효 성분 위주로 들어있는 그런 타입이라면은 그게 연질 캡슐이든 경질 캡슐이든 타블렛 형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뭐 필름 타입이든 겔 타입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게 유효 성분만 제대로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필름 타입이요? 뭐 필름 타입도 좋아요. 근데 필름 같은 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장에 제가 볼 때 유효 성분이 50mg이나 100mg 정도로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아주 미량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성분이면 모르겠는데 좀 충분한 양을 줘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 필름 타입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인 거죠. 그래서 너무 적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태가 이 필름 형태니까 미량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필름에 뭐 조금 들어있다라면 저는 뭐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봐야 될 거. 실제 그게 유효 성분이 필름 안에 얼마 들었느냐. 그 다른 성분이 뭐냐.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유효 성분이 얼마 들었느냐. 그 외의 성분이 뭐가 얼마 들었느냐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